인도 아대륙의 머나먼 땅, 태양에 달궈진 대지를 구불구불 파고드는 강가에서 초기 문명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한때 떠돌이 사냥꾼이던 작은 무리들은 물 근처에 정착하여 차츰 농사와 가축 기르기의 기술을 익혀나갔다. 수세기에 걸쳐 이 겸손한 공동체는 비옥한 흙을 다루는 법을 배워 밀과 보리 등 기본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땅과 서로에게 더 깊은 유대를 맺었다. 단순한 기하 무늬로 장식된 토기가 등장하였다. 나무 오두막은 진흙 벽돌집으로 발전하였다. 일시적 생존을 넘어서는 더욱 장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영속감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정한 리듬이 떠돌이 생활의 옛 주기를 대신하였다. 그 시절을 글로 기록한 이는 없었고 업적을 드러낼 거대한 기념비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농부와 장인들은 인류 활동의 기초를 놓았다. 그들은 도구를 함께 쓰고 수확물을 맞바꾸며 때때로 인근 정착지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날들은 날씨와 땅의 상호작용이 짜내는 틀에 따라 형성되었고 이는 자연의 축복과 시련을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이 싹트는 사회들은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였다. 기후와 지형이 다채로운 이 아대륙에는 마침내 번성하는 상업과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가 솟아나게 된다. 그러나 이 배와 같은 단계에서는 그러한 장관이 아직 먼 미래에 머물러 있었고 인도를 도시 생활의 문턱으로 이끌 새로운 창의적 도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겐지스 평야가 왕조와 서사시 시인들의 상징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에 인더스 강과 그 지류 연안에서는 탁월한 문명이 번영하고 있었다. 오늘날 인더스 계곡, 문명 또는 하라파 문화라 불리는 이 문명은 기원전 26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꽃피어 지금의 파키스탄과 북서인도의 일부에 걸쳐 있었다. 전성기에는 이 문화가 수백 개의 정착지를 아우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완전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중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특히 두드러지며 두 도시는 현대 연구자들을 지금도 놀라게 하는 정교한 도시 계획을 보여준다. 도로는 격자형으로 놓여 넓고 곧은 대로가 직각으로 교차하였다. 소박한 가옥에서 공동 건물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은 모두 균일한 크기의 구운 벽돌로 지어져 어떤 형태의 중앙 통제가 표준화된 생산을 이끌었음을 시사한다. 많은 주거지에서 고고학자들은 개인 우물과 목욕 공간이 지하 배수로와 연결된 흔적을 발견하였다. 훗날의 기준으로도 이러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강조는 돋보인다. 이는 기술적 독창성뿐 아니라 청결을 중시하는 문화적 또는 종교적 가치가 내재했음을 말해준다. 평민 주거 지구 위로는 높이 솟은 단층 구조, 곧 요새 구역이 자리하여 시민적 또는 의례적 목적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모헨조다로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대옥장으로 역청으로 밀봉한 정교한 벽돌 풀이다. 학자들은 이것이 의식적 목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며 이는 훗날 인도 전통에서 정화 의례가 지니게 될 영적 중요성을 예고하는 셈일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역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활석으로 정교하게 새긴 인장을 만들어 아직 해독되지 않은 짧은 문자를 새기곤 하였다. 이 인장은 상품이나 저장 용기의 점토에 찍혀 상업활동의 관료적 체계를 암시한다. 일부 인장에는 황소, 콧불소, 코끼리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어 도시 국가나 혈통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을 수도 있다. 다른 인장에는 뿔 달린 인물이 선정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나타나 일부 학자들은 여러 세기 뒤 힌두교 관습의 일부와 닮은 촉이 신숭배 형태를 추정한다.
하라파 상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이웃 문화와 물품을 교환했는데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등장하는 먼 땅, 멜로아는 인더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카넬리언 구슬이나 테라코타 인형 같은 유물이 볼레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어 이 문명의 광범위한 교역망을 입증한다. 로탈 같은 항구는 해상 연결로 기능하여 면직물과 보석, 금속 광석을 실은 배가 아라비아 해를 누볐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인상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더스 사회의 많은 면모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간결한 기호, 열로 이루어진 문자는 오늘날까지 해독되지 않았다. 로제타석에 해당하는 이중 언어 비문이 없기에 언어학자들은 아직 그 암호를 풀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체제나 제사장과 통치자의 역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분명한 궁전이나 사원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회가 절대 군주 대신 평의회가 다스리는 보다 평등한 형태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교적 신앙 역시 간접 자료로 추정해야 한다. 다산의 여신을 상징할지도 모를 여성형 테라코타 인형, 동물이나 복합 생물이 새겨진 인장, 그리고 때로 파슈파티 인장이라 불리는 시바의 촉이, 형태일지도 모를 도상이 그 예다. 매혹적이지만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머문다. 물질 문화는 질서와 계획을 중시하며 아마도 강한 공동체 정체성을 지닌 사회를 시사한다. 기원전 1900년 무렵부터 쇠퇴의 조짐이 나타났다. 도시 중심지는 서서히 비어갔고 인더스식 도시 계획의 특징들이 희미해졌다. 기후변화, 지각운동으로 인한 강줄기 이동, 혹은 잇따른 범람과 가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한때 번성했던 교역망이 해체되었을 것이며 주민들은 동쪽 겐지스 방향이나 남쪽의 더 작은 공동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극적인 침략으로 무너진 사회와 달리 인더스의 몰락은 단번의 재난이 아닌 완만한 분열이었다. 오늘날 상상 속에서 인더스 계곡은 인간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증언한다. 많은 지역이 아직 단순 농업을 실험하던 시대에 이곳 사람들은 정교한 배수와 하수 시설을 갖춘 다층 주택을 지었다. 수십 곳에서 동일한 벽돌 비율을 고수한 사실은 광범위한 문화적 또는 행정적 기준이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육지와 바다를 통해 다른 문명과 교류하여 청동기 시대 교역망의 폭넓은 직조 속에 자신들을 엮어 넣었다. 오래도록 이 문화는 흙더미 아래 숨겨져 있다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고고학 작업으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발굴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때로는 이 지역의 정치적 격변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드러난 유적은 고대 세계에서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도시 역량을 증언한다. 널찍한 거리, 거대한 곡물 창고, 정교하게 설계된 요새지구는 개별 도시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의 비전을 보여준다. 인더스, 문명의 최후는 환경과 경제 요인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유산은 남아 시간이 흐르며 다른 문화가 인도 땅에서 일어났고 공예와 도시 조직, 종교 상징의 깃든 전통은 희미하게 이어졌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언어와 믿음이 자리 잡으면서 전설과 기억은 인더스의 장엄함을 희미하게나마 간직했을지 모른다. 세부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충적 평야 깊은 곳에 남은 그들의 자취는 앞으로 인도의 길을 특징 짓게 될 끈기와 포부를 웅변한다. 인더스 도시가 침묵한 뒤 흔히 인도아리아인으로 불리는 이주 물결이 서서히 아대륙 북서 변두리로 들어왔다. 그들은 훗날 산스크리트로 발전할 언어와 구전되던 창하를 가져왔고 이 창하는 나중에 베다로 정리되었다.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걸친 이 시기는 북인도의 깊은 문화적 전환을 불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종교적과
사회적 구조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였다. 초기 베다 단계에서 공동체는 반유목 생활을 유지하며 소를 기르고 비옥한 목초지를 찾아 강을 따라 이동했다. 라잔이라 불린 추장이 시족 모임을 주재하였다. 뒤에 브라만으로 알려질 의례 전문가들은 인드라, 아그니, 바루나 같은 신을 찬양하는 신성한 창화를 보존하였다. 그들의 실천의 핵심은 불제사로 우유와 곡물, 정제 버터를 불꽃에 바치며 리그베다 구절을 낭송하였다. 이 의식은 신을 기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각 부족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고리였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더욱 깊숙이 겐지스 평야로 나아갔다. 후기 베다 시기는 농업이 확장된 시기로 철제 도구가 숲을 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강가에 새로운 정착지가 생겨났다. 사회는 점차 계층화되었다. 리그베다 본문에 암시된 바르나 체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의 네 신분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유동적이던 이 사회 질서는 시간이 흐르며 세습적 위계로 굳어졌다. 한편 종교 사상은 더욱 내면을 향했다. 의례적 신앙과 나란히 우파니샤드라는 철학 논서가 등장하여 자아 아트만과 궁극 실제 브라만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카르마와 윤회 같은 개념이 중심이 되었고 정통 사제들이 여전히 정교한 제사를 이어간 반면 몇몇 현자들은 의식을 넘어 존재의 깊은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이중성 덕분에 인도 종교 전통은 공개적 의례를 통해 밖으로 명상적 탐구를 통해 안으로 동시에 성장할 수 있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러 겐지스 유역의 넓은 지역은 흩어진 시족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베다 시대가 남긴 것은 권위 있는 언어로서의 산스크리트, 방대한 베다 문헌,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틀이다. 일상은 예배와 엮여 새벽과 황혼에 가정의 불 앞에 제물을 바치고 거룩한 주문을 낭독하며 신성한 지혜의 수호자로 여겨진 이들을 공경하였다. 아직 광대한 제국으로 권력이 응집되지는 않았으나 씨앗은 단단히 뿌려졌다. 신의 인가를 받은 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의례 집행과 브라만의 축복이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전사 계급은 팽창하는 국경을 지켰고 상인은 먼 부족 사이에 교역로를 다져 신생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였다. 이 토대는 머지않아 마하자나파다 시대의 경쟁 속에서 시험되고 변모할 것이지만 베다의 유산은 그 시기 자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수세기가 지나도 우파니샤드의 영적 추구와 베다 의례에서 비롯된 사회 규범은 진화하는 힌두 철학의 두 기둥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토양에서 불교와 자인학교 같은 새 사상도 자라나 윤리와 영적 해탈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 베다 시대는 이렇게 인도의 지속적인 문화적 특징이 처음 형성된 용광로로 자리매김한다.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이르러 북인도는 과거 시족 정착지에서 성장한 새로운 정치체, 마하자나파다라 불리는 거대한 영역이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크샤트리아 왕계가 다스리는 군주국이었고 바찌 연맹처럼 시족 대표회의가 통치하는 공화국도 있었다. 각 마하자나파다는 교역로와 농지, 전략 요새를 차지하려 했으며 잦은 경쟁과 변동하는 동맹을 낳았다. 이 국가들 가운데 마가다는 눈에 띄는 강자로 떠올랐다. 오늘날 비하르의 비옥한 평야에 자리한 마가다는 풍부한 농업 자원과 겐지스 강변 위치, 인근 구릉의 철광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하량카, 왕조를 필두로 한 뒤은 군주들은 이러한 이점을 간파하였다. 기원전 6세기경 빈비사라 왕치에서 마가다는 동쪽의 안가를 병합하고
인척 결혼을 통해 주권을 강화하였다. 그는 또한 붓다와 마하비라 같은 영적 거장을 초청한 인물로 알려져 일정 수준의 종교 관용 혹은 외교 감각을 보여준다. 빈비사라의 아들 아자타샤트루는 부친의 야망을 이어갔다. 그는 라자그리아 수도를 두터운 성벽으로 강화하고 여러 큰 강이 합치는 지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파탈리푸틀에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형 공성 무기를 동원해 받지 연맹을 제압했는데 이는 마가다의 군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때쯤 마가다는 더 이상 지방 왕국이 아니었고 이웃을 압도하며 더 큰 정치적 통합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지정 열기도 고조되었다. 브라만들이 여러 궁정에서 배다 의례를 행하는 사이 새로운 종교 철학 운동이 상류층과 민중 모두에게 파고들었다. 샤카시족 출신의 크샤트리아였던 붓다는 엄격한 배다, 정통성을 넘어서는 중도기를 설파하였다. 자이나교와 연관된 마압이라는 금욕과 아임사, 곧 비폭력을 가르쳤다. 두 지도자는 마하자나파다 전역에서 신봉자를 얻어 새로운 사상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영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여전히 정치적이었다. 코살라, 카시, 아반티, 가트란체 같은 마하자나파다가 패권을 다투었으나 마가다는 전략적 정복과 치밀한 통치로 그들을 앞질렀다. 기원전 5세기 후반이 되자 권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마가다로 기울었다. 군주들은 군대뿐 아니라 도로, 도시 기반 시설, 조세 제도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겐지스강은 곡물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 되어 새로 부상한 시장으로 흘러갔다. 마침내 마가다의 야망은 막대한 재산과 비할 데 없는 대군으로 명성을 떨친단다. 왕조의 출현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겐지스 분지를 훨씬 넘어 펼쳐져 다른 지역 방문자들을 경외하게 하거나 위협하였다. 그러나 난다. 국왕들은 무거운 조세와 중앙집권 통치로 일부 백성의 원성을 샀다. 이러한 불만은 기원전 4세기 말다나 난다. 마지막 왕을 몰아내는 내부 봉기의 토양을 조성하였다. 그 격변의 순간 교활한 책사 찬나갸의 지도를 받은 젊은 도전자 찬드라굽타가 마가다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여 이전 모든 왕국을 능가할 규모의 마우리아 제국을 세웠다. 16 마하자나파다 중 하나였던 마가다는 이로써 인도 역사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궁정 음모와 동맹, 변화하는 종교 사상 속에서 북인도는 통일 제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마하자나파다는 미래를 빚어갈 선우적 통치자와 급진 사상가가 활약한 무대였다. 새 왕조들이 속력을 더하자 도시국가의 오래된 조각보는 강력한 지도력 아래 합쳐지기 시작하였다. 머지않아 이 땅은 남아시아 전역의 통치 외교, 영적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길 거대한 제국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무렵 마가다는 소규모 왕국에서 강력한 지역 세력으로 꼽히었다. 그러나 장차 제국이 될 토대는 연이어 등장한 하량카, 시수나가, 그리고 끝내 난다. 왕조가 다지게 된다. 각 왕조는 통합과 행정 정비에 새 물결을 일으켜 마가다가 겐지스 평야의 경쟁국을 앞지르게 하였다. 하량카, 왕통의 핵심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빈비사라 왕은 능숙한 통치자였다. 그는 정복과 외교를 병행해 영토를 넓혔고 인척 결혼으로 이웃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앙가를 편입하여 동부 교역로를 열었다. 궁정 행사와 전략 구상 사이에서 빈비사라는 영적 가르침에도 자리를 내주었는데 여러 전승에 따르면 그는 라자그리아 근처에 위치한 대나무 숲을 붓대게 내주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진심 어린, 신심이든 노련한 정치 계산이든
이러한 왕실 후원은 불교가 관리와 상인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빈비사라의 뒤를 이어 왕좌를 차지한 아자타샤트루는 가족 간 암투 속에서 즉위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역시 단호한 지도자였다. 그는 라자그리아를 석성으로 보강하고 다른 마하자나파다를 상대로 마가다의 위력을 계속 과시하였다. 바찌, 연맹을 공략할 때 사용된 신형 공성 무기는 마가다 군사기술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자타샤트루 역시 부친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였다. 라자그리아 도시는 수행자와 브라만, 새로 떠오른 신앙의 신도들이 벌이는 논쟁을 주최하며 마가다의 정치적 부상을 지적 환경과 조화시켰다. 그럼에도 내부는 차츰 하량카, 왕통을 약화시켰다. 마지막 하량카 왕은 민중 또는 군부의 봉기에 의해 축출되었고 그 자리를 시수나가 왕조가 이어받았다. 시수나가 왕 자신은 앞선 정권의 대신이거나 유력 궁정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통치 아래 마가다는 오랜 경쟁자 아반티를 격파해 영향력을 서쪽으로 넓혔다. 그는 잠시 수도를 바이샬리로 옮겼으나 뒤이은 군주들은 행정 편의를 위해 파탈리푸트라나 라자그리아로 돌아왔다. 이 수도 이동은 마가다의 행보를 지체시키지 않았다. 시수나가 왕조는 농지 관계, 교역망 지원, 도로 유지 등 국가 건설에 자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수십 해가 지나지 않아 시수나가 왕조는 내부 분쟁에 직면하였다. 궁정 음모가 격화되어 마지막 군주 가운데 하나인 칼라쇼카가 암살당했고 그 피비린내 나는 순간에 새로운 권력이 난다. 왕조가 부상하였다. 창시자 마하파드마 난다는 여러 푸라나 문헌에서 낮은 사회적 출신의 군주로 묘사되는데 이는 전통 엘리트의 편견을 반영한 서술일 수도 있다. 출신과 관계없이 그는 놀라운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난다. 왕조 치하에서 마가다의 관료체계는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변했다. 각 지방은 신중히 선발된 총독들이 감독했으며 그들은 곧바로 왕에게 보고했다. 복잡한 조세제도는 꾸준한 세수를 보장했고 난다 왕조는 이를 기반, 시설 확충과 대형 곡창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방대한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투입했다. 후대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을 기록한 그리스 사료들은 인도의 막대한 부를 전설처럼 전한다. 알렉산드로스가 난다. 왕조와 직접 맞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병사들은 그들의 거대한 군대, 수십만의 보병, 수천 마리의 전투 코끼리, 그리고 방대한 기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과장이든 아니든 그러한 수치는 난다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히 산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수도 파탈리푸트라는 활기로 가득했다. 먼 곳에서 온 상인들, 금속을 다듬는 장인들, 그리고 곡물을 걷어들이는 관리들이 붐볐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권력은 흔히 불만을 부른다. 과중한 세금은 농민과 상인을 가리지 않고 불평을 자아냈다. 궁정 내부 역시 파벌 다툼으로 얼룩져 불만을 더욱 키웠다. 이 커져가는 불만의 틈바구니로 브라만 계급의 책략가 찬키아가 등장했다. 난다 왕실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낀 그는 왕조를 무너뜨리려 결심했다. 그는 찬드라굽타라는 젊은 모험객에서 유망한 동맹을 발견했고 둘은 가문의 마지막 왕 다나 난다를 축출하기 위한 반란을 주도했다. 세부 사항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의 사료는 난다 왕조가 빠르게 몰락했다고 전한다. 환멸을 느낀 군 지휘관들은 찬드라굽타와 찬키아 편에 섰거나 최소한 난다 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가다의 왕자를 차지하며 과거와의 뚜렷한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나 난다 왕조가 남긴 유산은 변혁적이었다. 그들의 중앙집권 통치와 규율 잡힌 군대는 후대 제국들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 찬키아의 저석조차 난다 통치의 혁신 그리고 과잉을 암시한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창키아가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그 왕조가 모든 선행 왕국을 능가할 제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럃카 왕조의 정복이 마가다의 초기 팽창을 촉발했고 시슈나가 왕들은 그 동력을 유지했으며 난다의 야망은 방대한 자원을 단일 왕관 아래 결집시켰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행정과 군사양 측면에서 반도 왕국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밀어올렸다. 그러나 곧 마우리아 시대의 여명이 그 성취를 가리게 된다. 찬드라굽타와 그의 후계자들이 마가다를 거의 전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토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우리아 이전 왕조들의 격동사는 이제 막 펼쳐질 장대한 제국 교향곡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마우리아 제국의 등장은 인도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다. 마우리아 왕조는 마가다 상비군의 힘을 끌어내고 행정체계를 완비하며 먼 지역과 외교 관계를 맺어 견고한 왕국을 반도 초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비상의 중심에는 세 인물이 있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그의 아들 빈두사라, 그리고 손자 아소카. 각각 제국 권력의 결집에 독자적 통찰을 더한 존재들이다. 찬키아, 카우틸리아라고도 불림의 지원으로 난덱에서 마가다 왕좌를 탈취한 뒤 찬드라굽타는 재빨리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먼저 겐지스 강 유역의 심장을 확보한 뒤 시선을 북서로 돌려 펀자브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의 잔재인 그리스 총독들이 권력을 유지하던 지역으로 진군했다. 찬드라굽타는 이 외국 주둔군을 몰아내고 인더스 강까지 뻗어있는 제국을 일구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마우리아, 외교의 진정한 시험대는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가 기원전 305년 무렵 동쪽으로 원정을 감행하면서 찾아왔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 기대했던 셀르코스는 막대한 군세를 거느린 단호한 찬드라굽타와 맞닥뜨렸다. 교차 끝에 양측은 조약을 체결했다. 셀르코스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당한 지역을 마우리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헬레니즘 전쟁에서 귀하게 여겨지던 50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받았다. 이 협정은 인도와 그리스 간 지속적인 관계의 토대를 마련해 양국 궁정이 사절과 선물을 주고받게 했다. 찬드라굽타 통치의 핵심은 관료제에 대한 강조였다. 비록 후대에 완성된 현존본이 전해지지만 찬키아의 는 초기 마우리아 통치의 전형적 통치술, 세밀한 조세제도, 다층적 지방행정, 그리고 촘촘한 첩보망을 잘 보여준다. 수도 파탈리푸트라는 목책과 깊은 해자로 보호되는 방대한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곳에 파견된 그리스 사절 메가스테네스는 웅장한 궁전, 분주한 시장, 복잡한 사회계층에 대해 기록했다. 찬드라굽타 치하에서 질서 정연함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다. 치안판사가 법을 집행하고 공공사업을 위해 노동력이 조직되었으며 중앙집권적 기록관리 덕분에 국왕은 제국 전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찬드라굽타 만년의 행적은 사료마다 다르게 전해지지만 많은 전통은 그가 자이나교 승려들의 영향으로 마침내 수행자의 길을 택하고 왕위를 아들 빈두살에게 물려주었다고 전한다. 어찌되었든 그가 남긴 제국은 굳건했다. 영토는 안전했고 체계적 조세제도로 국고는 풍부했으며 도로는 교역과 신속한 병력 이동을 가능케 했다. 고대 세계에서 이처럼 깊이 있는 행정 통합을 이룬 정치체제는 드물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가려지기 일쑤였지만 빈두사라는 마우리아의 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부 비문에서는 그를 아미트라 같아 곧 적을 베는 자라 부르는데 그는 인도 반도 전역의 지방 추장을 제압하여 제국의 영향력을 더 남쪽으로 밀어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확장은 인도 남단의 타밀, 왕국 직전에서 멈췄다. 이는 물류상의 한계와 촐라판디아, 같은 지역 세력의 강인함을 함께 보여준다. 그럼에도 빈두사라가 데칸 고원을 장악한 덕분에 향신료, 광물, 직물 등 북남간 물자가 활발히 오갔다. 외교적으로 빈두사라는 헬레니즘 제국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었다. 셀르코스 왕조를 비롯한 그리스 여러 국가의 사절들이 파탈리푸트라를 찾아와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 그리스 장인과 상인들이 마우리아 영역에서 기회를 탐색한 흔적이 있으며 인도산 상아와 이국적 동물, 사치품은 서방으로 향했다. 찬드라굽타 시절 불교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나 빈두사라 본인은 브라만 전통에 더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다양한 신앙을 관용함으로써 통치를 위협할 파벌 갈등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빈두사라 통치기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드물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후대의 언급이나 외국 사신들의 기록에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그는 찬드라굽택에서 물려받은 행정 조직을 강화해 정교한 지방 총독망을 유지하며 세수를 효율적으로 걷고 마우리아 군대가 넉넉히 보급을 받도록 했다. 파탈리푸트라의 궁정 생활은 인도 각지와 국외에서 온 관리들이 모여드는 국제적 분위기를 이어갔을 것이다. 빈두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자손들 사이에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 이 혼란 속에서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군주 가운데 한 사람, 아소카가 떠올랐다. 제위 초기에 아소카는 전형적인 정복 군주였다. 그는 동부 칼린가를 상대로 피비린내 나는 원정을 벌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도덕적 전환점이 되었다. 참혹한 참상을 목격한 아소카는 깊은 회심을 겪어 더 이상의 침략 전쟁을 포기하고 자신이 제국 전역에 구현하고자 한 도덕 법칙, 단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 변화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마우리아 영토 곳곳의 기둥과 암벽에 새겨진 아소카 칙령은 그의 정책을 직접 들려준다. 현지 프라크리트 방언 북서부에는 때때로 그리스어와 아람어도 사용됨. 으로 새겨진 이 칙령들은 자비, 공정한 통치, 절제를 권한다. 그 칙령은 불교,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모든 신앙이 함께 공존할 것을 선언한다. 담마마하마트라라고 불린 관리들은 공공복지를 감독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며 아쇼카의 윤리 지침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다. 아쇼카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으나 이를 국교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장대한 스투파와 승원, 순례길을 후원했다. 찬드라굽타와 빈두사렉에서 물려받은 제국의 행정구조는 이러한 공공사업을 뒷받침했다. 가로수가 드리운 길과 우물은 이동을 수월하게 했고 여러 지역에 병원과 수의 진료소가 생겨났다. 아쇼카는 아임사와 자비를 내세워 통치를 단순한 자원수탈 이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의 칙령 가운데에는 헬레니즘 왕들과 촐라 왕국 등의 사절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어 자신의 도덕적 사명을 국제적으로 나누려는 포부를 보여준다. 아쇼카의 정책은 실용적 이익도 담고 있었다. 온화해진 마우리아 권위와 향상된 기반 시설은 국경을 넘어 상인과 학자들의 이동을 장려했다.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불교가 활발히 뿌리를 내렸다. 아쇼카는 담매에 의한 정복이 어떤 군사적 정복보다 위대하다고 자부했다. 이 숭고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영토 통합을 위해 계속 세금과 병력을 필요로 했다. 변방 여러 주에서는 지방 총독들이 넓은 재량을 누리며 때로 독립을 도모하기도 했다. 근 40년에 걸친 통치 끝에 아쇼카가 세상을 떠났다. 그에 대한 존경이 두텁기는 했지만 그의 모범이 장차의 불화를 막지는 못했다. 뒤를 이은 군주들은 그와 같은 도덕적 권위와 활력을 지니지 못했다. 광대한 영토는 감시하기 어려웠고 토착 엘리트들은 자율에 익숙해져 있었다.
주변 지역은 하나둘씩 중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185년경 장군 푸샤미트라 슝가가 마지막 마우리아 왕을 폐위하면서 마우리아 왕조는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마우리아 제국이 대륙에 남긴 영향은 방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벵골 만에 이르는 광역을 다닐 정치체가 포괄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왕이 임명한 주관리, 정교한 조세제도, 국가가 지원한 도로망이라는 행정 설계도는 후대 왕조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한편 아쇼카의 도덕적 통치는 인도 국경 너머, 특히 불교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순례자와 승려들은 관용과 인간적 품위를 옹호한 의로운 군주 이야기를 전파했다. 이어지는 세기 동안 찬드라굽타의 책략과 아쇼카의 자비는 서사시와 민속 설화 속에 엮였다. 엄격한 규율이든 깨달은 자비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후대 인도 왕실이 이상적 군주상을 상상하는 방식을 빚어냈다.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외국 사가들 또한 마우리아 통치의 규모와 조직력에 감탄했다. 결국 이 제국은 야망과 정책, 양심이 뒤섞인 모자이크였다. 찬드라굽타가 강철 골격을 세우고 빈두사라가 그 동력을 유지했으며 아쇼카가 윤리적이고 영적인 색채를 부여했다. 세 사람의 융합된 유산은 남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어 대규모 국가 운영과 종교적 다원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제국이 마침내 해체되자 수많은 지역 세력이 그 유산을 두고 다투었지만 마우리아의 장엄함은 기억 속에 남아 훗날 제국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잣대가 되었다. 아쇼카가 세상을 떠나자 마우리아 제국은 결속의 중심축을 잃었다. 뒤를 이은 군주들은 중앙 권력을 지키려 애썼으나 지방 세력가들은 점차 독자 노선을 걸었다. 기원전 185년 무렵 전직군 지휘관 푸샤미트라 슝가가 마지막 마우리아 군주를 축출했다. 이리하여 슝가 왕조가 시작되어 정치적 분열과 문화적 재생의 새 장을 열었다. 푸샤미트라 슝가는 수도를 파탈리푸트라에 그대로 두었지만 그가 물려받은 영토는 아쇼카 시대의 광대한 영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가 이미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슝가 왕조는 단호했다. 그들은 박트리아에서 내려온 그리스 세력의 침입을 물리쳐 찬드라굽타 초기 승전을 떠올리게 했다. 일부 문헌은 푸샤미트라가 불교에 적대적이어서 승원 공동체를 훼손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바라우트나 산치 같은 스투파 유적에서 불교 미술과 시주가 계속된 흔적이 있어 왕실이 브라만 숭배를 후원하면서도 다른 종파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그니미트라 같은 슝가 군주들은 중부 인도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그들은 문화 후원에도 힘썼다. 바라우트 일대에서는 불타의 전생담, 자타카 장면을 새긴 부조가 성행했으며 그 비문의 슝가 관리들이 언급된다. 이러한 작품은 마우리아 석주와 뒤날 번성한 간다라 마투라 양식 사이에 예술적 공백을 메웠다. 결국 내부 갈등과 궁정 음모가 슝가 왕조의 수명을 갉아먹었다. 기원전 73년경 마지막 슝가 왕이 대신 바수데백에 암살되었고 그는 곧 캄바 왕조를 세웠다. 캄바 왕조는 수십 년 동안 마가다를 다스렸으나 지배력은 미약했다. 그 사이 데칸과 북서부에서 부상한 세력이 파탈리푸트라의 희미해지는 중심을 압도했다. 기원전 1세기 말까지 캄바 왕조는 사타바하나 같은 신흥 국가들에게 흡수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마우리아 이후의 시대가 단순한 쇠퇴기였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분권은 여러 지역이 고유한 예술, 종교, 상업 정체성을 키우게 했다. 비옥한 겐지스 강 유역에서는 소규모 도시국가와 공화체가 옛 지방 자치 전통을 되살렸다. 우자인, 비디샤, 마투라 같은 도시의 궁정은 조각과 건축에서 새로운 양식을 꽃피우는
창조 중심지가 되었다. 동시에 교역망도 끊기지 않았다. 한때 황제의 칙령을 전달하던 길은 이제 직물, 보석, 향신료를 실은 대상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헬레니즘 세계와의 접촉은 줄어들었으나 북서부의 중개자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 유랑 승려와 수행자, 철학자들은 지방 궁정에서 후원을 받아 지적 생기를 유지했다. 온 대륙을 통제할 단일 권위는 없었지만 작은 세력들의 모자이크는 경쟁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요컨대 슝가와 캄바 왕조는 마우리아 중앙 집권과 차기 지역 국가 물결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였다. 그들은 주 단위 행정 구획과 도시, 요새 같은 제국 통치 요소를 일부 보존했으나 전인도적 통치를 다시 확립할 재원이나 카리스마는 부족했다. 불교, 자이나교, 힌두 전통은 계속 변모하여 때로 충돌했지만 종종 같은 도시 공간에서 공존했다. 머지않아 북서부에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 인도 그리스, 샤카, 마침내 쿠시안 같은 집단이 다음 시대를 빚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격변 속에서도 마우리아 행정에 메아리는 지방 규정칙과 대중기억 속에 남아 한때 존재했던 질서를 아련히 상기시켰다. 마가대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자 북서쪽으로부터 연이어 외래 세력이 반도로 침투했다. 인도 그리스 왕 스키타이 샤카, 유모 쿠샨에 이르는 이 침입은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깊은 문화적 교류를 동반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에 걸쳐 북서 인도는 이란, 헬레니즘, 토착 전통이 뒤섞이는 활기찬 전초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뒤 박트리아의 그리스 통치자들은 동쪽 팽창을 꾀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힌두 쿠시를 넘어 펀자브의 그리스 지배 구역을 세운 첫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시간이 흐르며 독자적 화폐와 수도를 가진 여러 인도 그리스 정체가 등장했다. 그중 가장 명성이 높은 군주 메난드로스, 인도 자료에서는 밀린다로 불림, 는 사갈라, 곧 현대 시알코트에서 넓은 영역을 다스린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 대화로 는 메난드로스가 승려 나가세나와 철학적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 일부 인도 그리스 왕들이 현지 신앙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존중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인의 존재는 지역 문화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중 언어 동전에 한쪽은 그리스크 문자, 다른 쪽은 카로슈티나 브라미 문자가 새겨졌다. 예술 양식은 헬레니즘 특유의 사실성을 보여주어 인더스 상류 일대 초기 조각에서 확인된다. 인도 그리스인들은 정교한 주조 기법과 표준화된 저울을 도입해 지배, 영역을 넘어선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분열적이었다. 경쟁하는 그리스 통치자들이 패권을 다투었고 기원전 1세기 말까지 그들은 샤카 같은 이동 부족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차츰 인도 그리스, 요새는 물러났지만 그 흔적은 화폐와 예술, 그리고 더 넓은 인도 사회에 섞여 들어간 소수 그리스어 공동체 속에 남았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기원한 샤카, 인도 문헌에서는 샤카 혹은 스키타이라 불림, 는 다른 유목 집단에 떠밀려 남아있다. 기원전 2세기 중엽, 그들은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간다라와 펀잡으로 내려왔다. 한 갈래는 북서 지역에 자리 잡았고 다른 갈래는 더 서쪽 인도로 이동해 훗날 서부 크샤트라파스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의 통치자 마오에스 또는 모가로 불린 이는 탁실라 주변 지역을 장악하며 이란식 행정 관습을 토착 규범과 섞어 활용했다. 이에 병행하여 소위 서부 샤트라프들은 구자라트와 마르와 그리고 마하라슈트라 일부 지역을 지배권 아래 두었다.
나하파나와 루드라다만 1세 같은 왕들은 그리스 문자와 브라흐미 또는 카로슈티 문자가 함께 새겨진 주화를 추조했다. 특히 루드라다만은 자신의 정복과 통치를 찬양한 산스크리트 비문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의 위상이 높아지는 초기 사례였다. 이란과 인도 요소가 섞인 이러한 교류는 풍성한 문화 직무를 만들어 샤카 귀족이 불교 석구를 후원하고 지역 사원을 지원했으며 때때로 자신들을 힌두 서사시의 족보에 연결한다고 주장하게 했다. 세월이 흐르며 샤카의 세력은 사타바하나 같은 인도 왕조의 압박으로 약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기 초기 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샤카들 사이에는 흔히 인도파르티아인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란계 집단도 세력권을 형성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곤도파레스였으며 그는 서기 첫 세기의 동이란과 인도 북서부의 일부를 다스렸다. 샤카와 그리스 세력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인도파르티아인은 서아시아와의 국경 무역을 이어가며 이 지역의 문화적 복합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외경으로 전해지는 기독교 문헌은 사도 토마스가 곤도파레스의 궁정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여 지중해와 페르시아, 인도를 잇는 교역로를 따라 다양한 신앙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서기 첫 세기에 이르러 중앙아시아 월지계 한 갈래인 쿠샨이 이러한 이주 세력을 대신하는 새 세력으로 부상했다. 쿠줄라 카드피세스 같은 지도자 아래 통합된 쿠샨은 박트리아를 휩쓴 뒤 인더스 분지로 넘어왔다. 뒤이어 즉위한 왕들은 영토를 더욱 확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군주 가운데 하나인 카니슈카 1세는 대략 서기 127년에서 150년 무렵 옥수스 강에서 겐지스 심장부에 이르는 제국을 통치하며 수도를 푸루샤프라 곧 페샤와르와 마투라에 두었다. 카니슈카는 불교를 적극 후원한 왕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주하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리 힌두 불교 신들이 함께 등장했다. 그의 통치 아래 간다라 예술은 그레코로만 사실주의와 인도 상징성을 결합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간다라의 조각가는 그레코로만 토가를 연상시키는 옷을 걸친 불타를 빚어 불타를 인간 형상으로 묘사한 초기 걸작을 남겼다. 이에 대조하여 마투라는 보다 토착적인 인도 양식을 발전시켰다. 두 지역이 어우러져 쿠샨 영토는 예술 혁신의 도가니가 되었다. 쿠샨은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을 적극 장려했다. 그들의 제국은 중국 한 왕조와 로마가 지배하던 서아시아 사이에 광대한 거리를 연결했다. 대상은 비단과 향신료, 귀금속, 때때로 종교 경전이나 성상을 실어 날랐다. 제국 곳곳에 번영한 도시가 들어서 관세 수입을 누렸다. 카니슈카함으로 알려진 유물은 이 시기 화려함과 종교 후원을 증명한다. 행정면에서 쿠샨은 토착 제도를 수용해 변형했다. 그들은 박트리아 지역 비문에 그리스 문자를 쓰고 인도 영토에서는 카로슈티와 브라흐미를 사용했으며 고도의 순도를 지닌 금화를 추조했다. 통치자들은 페르시아 전통을 반영한 왕 중의 왕 같은 웅장한 칭호를 사용했다. 쿠샨 군주는 토착 신과 외래 신을 함께 숭배하며 올랑 이후에도 여운이 남는 세계 시민적 정신을 형성했다. 인도 그리스, 샤카, 인도 파르티아, 쿠샨으로 이어지는 이딴 침입과 왕국은 인도 북서부를 문화적 모자이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도 조각가는 현지 석재를 생생한 형상으로 다듬었고 이란 총독은 새로운 행정 이념을 도입했으며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은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사원을 후원했다. 특히 불교는 메난드로스와 카니슈카 같은 후원자 아래 보살과 화려한 의례를 강조하는 대승 같은 세교리를 꽃피웠다. 토착 공동체는 외부 세력에 단순히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흡수하는 길을 찾았다. 세대가 흐르면서 그리스도 도시국가는 헬레니즘화된 인도 도시로 변모했고 샤카와 쿠샨 엘리트는 산스크리트나 프라크리트를 익히며 서사시 속 영웅과의 친연성을 주장했다. 왕조들은 토착 왕실과 혼인하여 정복과 수용을 함께 반영한 족보를 만들었다.
한편 창조적 열기는 간다라 부조와 인도 그리스 양식의 주화, 아리아 신에서 이란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찬양한 비문을 남겼다. 서기 3세기 무렵 쿠샨의 우세가 끝날 즈음 대륙은 변모해 있었다. 겐지스 지역은 여전히 활기를 유지했으나 북서부는 대상과 순례자, 군대가 교차하는 거점으로 우뚝 섰다. 남부에서는 사타바하나 같은 왕조도 부상하여 문화적 가교구실을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쿠샨 세력이 퇴조하자 지방 군주와 새 왕조가 차례로 등장해 인도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테피스트리에 또 하나의 실을 엮었다. 인도 그리스와 샤카. 쿠샨은 인도 밖에서 기원했지만 그들의 깊은 흔적은 대륙이 다양한 영향을 흡수하고 재창조할 능력을 증명한다. 그들은 새로운 통치 형태를 도입했고 교차 문화적 통합을 상징하는 주화를 주조했다. 이주와 정복에서 태어난 그들의 왕국은 학문과 장인 활동, 종교 탐구를 여전히 후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대 인도 문명의 유산을 상호 연결이 심화된 시대로 이어주며 뒤를 이은 통치와 교류 시대가 본받을 본보기를 세웠다. 마우리아 이후 북부 대륙이 여러 세력의 흥망을 겪는 사이 데칸 고원에서는 전혀 다른 서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사타바하나 또는 안드라로 불린 토착 왕조가 기원전 3세기 말 무렵 등장하여 결국 인도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그들의 통치와 문화 후원은 남북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오래도록 있게 했다. 사타바하나는 반전설적 조상을 내세웠으나 실제 역사 무대에는 시무카와 뒤은 사타카른이 일세 같은 왕들 아래서 뚜렷이 부상했다. 그들은 마우리아의 행정 관례를 바탕으로 지방 중심지를 세우고 독창적인 주화를 주조했다. 그들의 핵심 영토는 오늘날 마하라슈트라와 텔랑가나, 안드라 프라데시에 걸쳤으며 수도는 고다바리 강이 프라티슈타나, 곧 파이탄에서 아마라바티 같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강력한 중앙 권위를 강제하기보다는 사타바하나 왕들은 종종 지방 추장을 인정하여 필요할 때 곡물과 병력을 제공하게 했다. 서기 1세기에서 2세기에 활동한 가우타미 푸트라. 사타카르니는 왕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그는 구자라트와 말와의 일부를 장악한 스키타이 통치자 서부 크샤트라파스를 격파하며 토착 세력을 재건했다. 그의 어머니 가우타미, 발라슈리는 아들이 브라만 질서를 회복했다고 찬양하는 비문으로 그 정복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타바하나는 종교적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나식과 칼라, 바자, 석굴사원 같은 불교 승원 단지를 지원했다. 그들의 통치의 상업은 겐지스 평야와 아라비아해 서부 항구, 인도 남단을 잇는 교역로 덕분에 크게 번성했다. 마우리아의 대규모 관료 기계와 달리 사타바하나 행정은 왕실 감시와 봉건적 구조를 결합했다. 지방 총독은 때로 세습되며 일상 업무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왕실의 여성, 곧 왕비와 대왕비 같은 귀족 여성은 때때로 종교 기념물을 후원하며 석굴 기부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공식 비문에는 프라크리트가 주로 쓰였으나 산스크리트의 영향은 서서히 커졌다. 사타바하나 시대의 번영을 떠받친 핵심 축은 내륙과 해상을 아우르는 교역이었다. 상인들은 서해안을 따라 해안 항해에 나서 면직물, 향신료, 보석을 실어 내보냈다. 물자는 소파라 바루치, 칼리안 같은 주요 항구를 거쳐 인도양 전역으로 이어졌다. 안드라와 타밀 지방에서 발견된 로마 주화는 지중해 세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증명한다. 이러한 경제적 연결망은 도시 성장을 자극하여 직조, 금속 공예, 도의 길들을 육성했다.
사타바하나 왕조는 이른바 초기 안드라 미술, 양식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그 정수는 아마라바티의 스투파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정교하게 조각된 석회암 판에는 부처의 생애와 전생 이야기가 서사적 감각과 세련된 미감을 어우러뜨리며 새겨져 있다. 서부 가트 산맥의 동굴 사원 가운데 상당수는 사타바하나 왕실과 상인 길드가 기부한 것으로 화려한 기둥과 아치형 예배당, 곧 차이티아로 장식되어 있다. 비문 가운데에는 왕, 상인, 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주자를 기리는 사례가 있어 신분을 뛰어넘는 후원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힌두 신앙도 함께 융성했다. 가우타미 푸트라 사타카르니는 자신을 베다 정통의 옹호자로 내세웠으나 왕조는 다른 종교를 억압하려 하지 않았다. 아소카 등이 마련한 선례를 잇는 종교 공존의 시대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바나 비슈누 신전을 불교 비하라와 나란히 세워 데칸의 다원적 분위기를 드러냈다. 서기 2세기 말, 특히 서부 크샤트라파와의 끊임없는 전쟁은 왕조에 큰 부담을 주었다. 왕실 반계가 변방을 다스리면서 통치가 겹치고 중앙 권력이 약화되어 분열이 일어났다. 안들에서는 익슈바쿠가, 데칸 내륙에서는 바카타카가 부상한 서기 3세기 초를 왕조의 몰락 시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궁극적으로 소멸했음에도 사타바하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북인도, 세력과 먼 남부를 처음으로 견고히 잇고 융합적 종교 분위기를 고취했으며 수세기 동안 중요성을 유지한 교역로를 강화했다. 이후 찰루키아와 라슈트라쿠타 시대에 드러나는 데칸의 문화적 활력도 미술, 건축, 통치면에서 사타바하나 선내에 크게 비치고 있다. 여러모로 사타바하나 통치는 마우리아 영향과 남인도 다음 왕조 개화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아대륙 경제, 문화권의 심층적 통합을 형성했다. 북부와 중부 인도에 제국이 잇따라 등장하는 동안 극남부는 고유한 궤도로 발전했다. 타밀어를 사용하는 지역, 곧 타밀라캄에는 체라, 촐라, 판디아라는 세 왕조가 오래도록 존속했다. 토착 전통에서 세 왕관의 왕들로 불린 이 왕조들은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에 이르는 번성기를 주도했으며 타밀 문헌은 이를 상감시대라 칭한다. 오늘날 케랄라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한 체라는 말라바르 해안의 핵심 교역로를 장악했다. 무지리스, 곧 무치리 같은 항구는 특히 흑후추로 유명해 로마와 서아시아 상인을 끌어들였다. 에리트레아해 주황기 같은 고대 그리스, 로마 기록은 이들 타밀 항구를 언급하며 진주, 향신료, 보석, 직물의 활발한 거래를 전한다. 반지 지역명을 칭호로 사용한 체라 왕들은 시를 통해 무용담과 시인에게 베푸는 후덕함으로 찬양받았다. 장매 시달리는 항만과 산악 지형에도 불구하고 체라 영토는 대양 교역으로 번영하며 홍해 너머까지 문화적 연을 맺었다. 서부 가트, 산맥 동쪽, 기름진 카베리, 삼각주에서는 촐라가 부상했다. 타밀 전통의 뿌리를 둔 초기 촐라 군주는 우라이유르 근처에 뎁을 두었다가 뒤에 강하구에 번창한 항구 푸아르, 곧 카베리 파티남으로 옮겼다. 그들은 해상 무역에 능하여 동남아시아와의 상업관계를 유지했다. 타밀 서사와 상감 문학은 카베리 강의 대제방을 세워 농업 생산력을 높인 공적을 가진 전설적 왕 카리칼라를 찬미한다. 그들의 통치 아래 푸아르 부두에서는 향신료, 면직물, 질, 좋은 강철이 끊임없이 실려나갔다. 영토 정복은 흥망을 거듭했으나 바다에서의 촐라 세력은 건재하여 훗날 스리랑카와 말레이, 반도로의 충세 확장을 예비했다. 깊은 남부에서는 판디아가 마두라이 같은 중심지에서 통치했다.
고전 문헌은 만나르만에서 채취한 진주로 풍요로운 판디아 땅을 묘사한다. 판디아 군주는 상감이라. 불린 학문 모임을 후원해 시인과 학자를 모았고 이를 통해 상감시라는 방대한 타밀 문학이 탄생했다. 에뚜토카이, 곧 8편 선집과 파뚜파뚜, 곧 10편 서정시는 사랑, 전쟁, 군주의 후덕함을 노래한다. 시인들은 판디아 왕의 전투 능력과 음유시인에게 내린 코끼리, 금, 때로는 온 마을 같은 하사를 칭송했다.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상감시는 타밀 사회를 생생히 비추는 창이다. 작품은 사랑과 감정을 다루는 악함 주제와 전쟁, 공적 명예를 다루는 풀함 주제를 구별한다. 구린지, 곧 산지, 물라이, 곧 숲, 마루탐, 곧 농지, 네이탈, 곧 해안, 팔라이, 곧 건조지대 같은 풍경은 각기 다른 정조와 사회적 맥락의 상징적 배경이 된다. 이상화된 면이 있으나 이 시들은 농부의 관계, 번화한 시장의 상인, 격전에서 시족의 명예를 지키는 전사의 모습을 포괄한다. 여성 시인과 후원자도 등장해 타밀락한 문화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다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문학을 넘어 타밀 남부는 종교적 다양성으로도 두드러졌다. 북방 전통의 스칸다와 연결되는 무르간 같은 지역시는 물론 두루가나 칼리와 연관된 어머니, 여신 코트라바이에도 깊은 신심이 쏠렸다. 브라만 의리의 일부가 전해지고 불교, 자이나 수행자가 남부 왕국을 폭넓게 순례했으나 토착 신앙은 뚜렷한 지역성을 유지했다. 초기에는 소박한 재단이던 사원이 상감 이후 세월에 걸쳐 한층 정교한 건축으로 발전했다. 전략적 위치에 놓인 타밀라캄은 로마 상인과 꾸준히 접촉했다. 내륙 도시에서 출토된 로마 주화와 사절단 기록은 교역 규모가 컸음을 보여준다. 향신료, 보석, 직물이 서쪽으로 나갔고 금과 세련된 로마 상품이 동쪽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상업적 번영은 체라, 촐라, 판디아, 궁정의 화려함을 떠받쳐 음악, 춤, 사원 중심 의례 후원을 가능케 했다. 서기 3세기에 접어들며 상감시대의 고정인은 점차 새 정치 질서로 이행했다. 내부 갈등, 교역로 변화, 인접 세력의 침입이 옛 왕조를 흔들었다. 체라, 촐라, 판디아는 뒤 시기의 다른 가문에 가려지기도 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혈통과 유산은 이어져 중세 제국 촐라의 대확장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상감시대는 타밀 문화, 정체성의 주춧돌로 남아있다. 이 시기의 시편은 무사 윤리와 문학적 세련미, 해상교역을 통한 외교관계를 조화시킨 세련된 사회를 증언한다. 남부 무대의 인도사는 북부 왕조와 나란히 발전했으며 때때로 교역과 정치로 교차했다. 세월이 흐르며 데칸 고원, 북부 평야, 타밀 해안 등 인도의 여러 지역은 더 촘촘히 연결되었지만 고대 타밀라캄의 독특한 흔적은 오늘날 언어, 관습, 예술 전통에 여전히 남아있다. 서기 4세기 초 북인도의 새 세력이 등장해 흔히 고정이라 칭하는 시대를 열었다. 겐지스 유역에서 기원한 굽타 왕조는 산스크리트 고문화를 부흥하고 예술,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견고한 국가 기반을 닦았다. 그 중심에는 정복과 통치술로 아대륙의 미래를 빚은 두 군주, 찬드라굽타 1세와 그의 아들 사무드라굽타가 있었다. 굽타의 급부상. 전에는 덜 알려졌던 찬드라굽타 1세는 마가다 일대를 통합하고 아마도 리차비 가문과의 혼인으로 세력을 넓혔다. 서기 320 년쯤 그는 왕 중의 왕을 뜻하는 마하라자디라자 칭호를 받아 최고의 지위를 선포했다.
예전 마우리아 제국보다는 작았으나 찬드라굽타의 왕국은 비옥한 겐지스 평야, 튼튼한 교역로, 도시 재성장 덕에 번영을 누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굽타 왕조는 왕과 왕비, 쿠마라데비의 모습을 새긴 금화를 주조해 이후 굽타 화폐의 전형을 정립했다. 찬드라굽타 1세 통치에 관한 기록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다. 비문이 드물지만 후대 굽타 자료는 그를 동맹을 맺고 중심지를 안정시킨 가문의 원로로 칭송한다. 파탈리푸트라가 그의 수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왕조는 아요디아와 프라야가 곧 오늘날 알라하바드 같은 도시도 활용했다. 그가 숨을 거둘 무렵 굽타 왕조는 후계자의 확장을 눈앞에 둔 통합 왕국을 이미 거느리고 있었다. 서기 335 년 무렵 즉위한 사무드라굽타는 놀라울 만큼 역동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알라하바드의 기둥 비문에서 궁정 시인 하리세나는 그를 전쟁에서 승리한 무장이자 인심 후한 후원자로 찬미한다. 비문에는 아리아 바르타, 곧 북부 평야에서 인접 왕을 복속시키고 숲 왕국으로부터 공물을 받으며 남방으로 과감한 원정을 펼친 뒤 현지 군주들을 봉신으로 남겨둔 연전연승 목록이 적혀있다. 이러한 방침은 직접 병합 대신 종속국 네트워크를 조성해 굽타 왕조가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통제를 유지하게 했다. 사무드라굽타의 기량은 군사작전 그 너머에도 미쳤다. 그는 제국 주권을 상징하는 베다제의 아슈바메다, 희생을 거행하는 모습이 화폐에 새겨져 있다. 다른 종류의 화폐에는 그가 비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풍부한 교양을 강조한다. 궁정 전통에 따르면 그는 산스크리트 학문과 시문, 나아가 여러 교단의 신학 논쟁까지 후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력과 문화 후원이 어우러진 이 면모가 곧 굽타 왕조를 감쌀 황금의 명성을 예고했다. 사무드라굽타 치세의 더욱 정교한 행정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주지사들은 대개 왕실 친족으로 각지의 속주를 관할했다. 제국 번영은 인겨 농산물과 교역 수입에 기초했다. 겐지스 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송이의 대동맥 역할을 했고 도로망은 먼 항구까지 상업을 잇는 통로가 되었다. 굽타 관료제는 마우리아 시대의 광범위한 첩보망을 모방하지는 않았으나 세금 징수와 반란 진압을 보장할 감독 기능은 유지했다. 브라만과 다른 상류층은 왕실의 후위를 누렸고 이미 존재하던 바르나 체제는 굽타 군주와의 영예를 통해 더욱 정당성을 얻었다. 종교 지형은 여전히 다원적이었다. 사무드라굽타는 개인적으로 비슈누를 숭배하는 바이슈나비즘에 기울어 있었으나 다른 전통에도 예우를 베풀었다. 브라만 부흥은 불교, 자이나교, 지방교단에 대한 절제된 관용과 나란히 전개되었다. 긴장도 있었지만 제국 주지사들은 종교 성지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해 실용적 이유로 종교 화합을 도모하곤 했다. 사무드라굽타의 치세가 막을 내릴 즈음 굽타라는 이름은 권력과 부, 문화 르네상스의 동의어가 되었다. 왕실이 산스크리트 문학과 사원 건축, 고등 학문을 후원하는 고전적 힌두 국가의 씨앗이 이미 움텄다. 전설은 사무드라굽타를 원정의 규모와 속도를 반영해 인도의 나폴렁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정복을 넘었다. 그는 안정된 영토를 남겼고 이는 후계자, 특히 찬드라굽타 2세 아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예술지성의 새 세계로 풍요로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굽타 왕조는 수세기 동안 고전 인도 문명을 정의할 시대에 막을 올렸다. 서기 5세기 초에 이르러 굽타 제국은 역사가들이 황금기로 꼽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 시기는 찬드라굽타 2세, 곧 비크라마디티아와 쿠마라굽타 1세, 스칸다굽타의 통치를 대략 아우르며 예술 창조력의 분출, 수학과 천문학의 비약, 산스크리트에 대한 후원이 한층 고조되었다. 제국 변방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도전이 이어졌지만 내륙 핵심부는 앞선 시대와 견줄 수 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사무드라굽타의 야심찬 통치 뒤를 이은 찬드라굽타 2세는 서기 380년경부터 415년경까지 제국 전역의 권위를 공고히 했다. 그는 딸을 데칸의 바카타카 군주와 혼인시키는 등 외교적 결혼 동맹을 통해 남쪽 접근로를 보호했다. 대외적으로 찬드라굽타 2세는 오랫동안 북서 지역을 다투던 스키타에게 서부 크샤트라파를 제압한 공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이 승리는 구자라트 항구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황금 교역로를 열었다. 그 결과 제국의 발자국은 아라비아에서 벵골에 이르기까지 북인도 전역에 걸쳐 확장되었다. 찬드라굽타 2세 치하의 행정은 제국 통제와 지방 자치를 능숙하게 조화시켰다. 속주 통치자나 봉신 군주는 굽타의 상의를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한 부분적 자율권을 유지했다. 관리망은 세금을 걷고 공공사업을 감독하며 사법을 집행했다. 수도 파탈리푸트라는 여전히 중추였지만 상업과 문화 후원에 전략적 요충지인 우자인을 찬드라굽타 2세가 특히 사랑했다. 중국 승려 버편이 남긴 동시대 기록은 질서정연한 왕국을 묘사한다. 그는 범죄에 대한 온화한 형벌, 사형부재, 나그네와 고행승을 돕는 자선제도가 풍부하다고 기록했다. 실제 상황은 보다 복합적이었고 지방 분쟁과 변방 충돌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번영의 인상은 두드러진다. 굽타 황금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산스크리트 문학의 만개였다. 왕실은 산스크리트를 위신의 언어로 받아들여 예전의 프라크리트 사용을 공식 비문에서 밀어냈다. 시인과 극작가, 학자는 굽타 후원 아래 번영했다. 전통은 찬드라굽타 2세, 궁정을 장식한 9보석, 곧 나바라트나스를 거론하는데 실제 명단은 전설이 더 씌워져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찬미되는 이는 고전 인도의 최고 시인 겸 극작가로 손꼽히는 칼리다사다. 그의 작품 샤쿤탈라, 메가두타, 곧 구름전령, 라구밤샤는 서정적 우아함과 깊은 정서를 결합해 수세기 동안 아시아 전역의 문학 전통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거성 아마라시마는 산스크리트, 사전 아마라코샤를 편찬했다. 문법과 미학, 종교 철학을 다룬 학술 논저가 쏟아져 나오며 제국이 학문 장려에 힘쓴 현실을 반영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텍스트가 사라지거나 개작되었지만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도 궁정이 지식 추구자들을 끌어들인 문학적 창조의 만개를 증언한다. 굽타 시대는 예술과 건축의 놀라운 진화를 일으켜 인도 조각과 사원 설계의 고정의로 평가된다. 돌과 테라코타 조각은 엄격함과 자연주의를 모두 벗고 우아한 이상적 사실성을 획득했다. 사르나트에서는 장인들이 부드러운 미소와 흐르는 법위로 단정한 부처상을 빚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새로운 도상 기준을 세웠다. 사원 건축도 세 단계를 맞았다. 이전 왕조가 목조나 암굴 성소를 선호했던 데 비해 굽타 시대에는 주로 비슈누나 시바에게 헌정된 석조 구조 사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사례의 상당수가 붕괴되었으나 더가르의 다샤바타라 사원 같은 현존 유적은 화려한 문설주, 라마야나나 푸라나 설화를 세밀히 새긴 패널, 본존을 모신 성소, 곧 가르바그리아 등 장식을 뽐낸다. 이러한 혁신은 중세 인도의 장대한 사원 단지로 이어진다. 인도 고대사에서 이만큼 활발한 과학 탐구를 목격한 시대는 드물다. 아리아바타 같은 인물은 서기 476, 년경부터 550년경 사이에 활동하며 수학과 천문학의 경계를 넓혔다. 그의 저술 아리아바티아는
대수와 삼각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원주율 값을 상당히 정확하게 제시했으며 지구가 자전한다는 일종의 태양 중심적 모델을 제안했다. 자리값 기호로서의 영 개념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었으나 굽타 시대 수체계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바라미히라 같은 천문학자는 아리아바타의 관측을 확장해 별 목록을 정리하고 행성 배열을 논했다. 의학에서는 차라카 사미타와 수슈루타, 사미타 같은 저작이 더욱 다듬어져 외과 수술, 약초 처방, 아유르베다 원리를 망라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성취, 일부가 교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전파되어 이후 이슬람 나아가 유럽 학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굽타 시대의 경제적 번영은 안정된 기후와 개선된 관계시설이 뒷받침한 농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했다. 그러나 장거리 교역 또한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베다식 제이나 무예를 행하는 군주 모습을 새긴 굽타 금화는 널리 유통되며 부와 권력 이념을 상징했다. 서인도 연안의 항구 도시는 물품을 중동으로 흘려보냈고 육로 대상단은 힌두 쿠시를 넘어 중앙아시아로 나아갔다. 직물과 향신료, 상하, 보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자랑했다. 사회적으로 브라만 중심의 바르나 체계는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브라만과 사원에 대한 토지 하사 등으로 절묘한 사회 이동이 나타나 농촌의 봉건적 위계가 형성되었다. 상류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가부장 규범은 대체로 법적 지위를 제한했다. 한편 도시에선 상업 길드가 집단적 힘을 행사해 특권을 협상하고 종교 사원을 후원했다. 굽타 후원 아래 힌두교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비슈누와 시바에 대한 신의 숭배가 새 프라나 문헌의 작성을 계기로 확산되면서 신화와 의례가 정교의 체계화되었다. 석조 사원과 상은 각지에서 신들의 존재를 단단히 각인했다. 그럼에도 불교는 계속 번영했다. 동인도의 날란다 같은 곳은 아시아 전역의 학자를 끌어들이는 대규모 승원대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이나 공동체 또한 때로 부유한 상인의 후원을 받아 지적 담론에 참여했다. 이러한 종교 흐름은 때때로 철학 논쟁과 교차했다. 니아야 논리학과 문법, 형이상학 학파는 베다 해석을 놓고 다투었다. 굽타 궁정은 이 같은 토론을 자주 열어 브라만 중심 문화 틀 안에서 지적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했다. 종파 갈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권은 종교기관과 순례 행렬이 가져오는 안정 효과를 인식했다. 그러나 5세기 중엽 이후 북서 인도의 훈화, 곧 헤프탈라이트 세력이 밀려들며 굽타의 힘이 시험대에 올랐다. 스칸다굽타는 서기 455년경부터 467 년경까지 재위하며 첫 침공을 격퇴했으나 대가는 막대했다. 그의 서거 뒤 능력 부족한 군주들이 잇따라 즉위하면서 영토는 점차 부서졌다. 끊임없는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키고 금화의 품질을 떨어뜨렸으며 지방 총독들은 틈을 타 준독립 국가를 세워 중앙 권력을 약화시켰다. 6세기 초에는 훈화와 지방 반란 세력이 서부 영지를 대부분 차지했다. 후기 굽타와 마우카리 같은 새 왕조가 중심지에 들어서며 제국은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그러나 문학과 과학 논저, 사원 예술, 사회제도에 울려 퍼진 굽타의 장검한 메아리는 계속해서 아대륙의 정체성을 빚었다. 굽타 제국은 화려한 왕실, 학문적 성취, 문화 통합의 전범을 제시했다. 하르샤의 잠시뿐인 북인도 통합에서 남부 비자에 나가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조가 굽타 업적에서 영감을 얻었다. 인도 역사가와 외래 방문객은 비문과 금화, 사원 유적, 고전 산스크리트 문헌을 통해 그 시대의 창조적 활력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오늘날 관점은 자주 굽타를 국가 종교, 학문의 완벽한 융합으로 이상화한다. 실제로는 높은 궁정 문화,
옆에 지방 봉건 질서가 얽혀 있었고 종교 관용이 계층화된 사회 규범과 공존했으며 세련된 미학이 국경 전쟁의 참혹함에 가려지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복합성이 굽타 황금기의 깊이를 부여한다. 예술과 과학, 신앙이 정치와 뒤섞여 수세기 인도 역사를 울린 유산을 빚어낸 시대였다. (5세기) 중엽, 굽타 제국은 문화적 정점에 올랐지만 내부 불만과 외부 위협이 기반을 흔들었다. 후나 침공에 맞선 스칸다굽타의 용맹한 원정은 제국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나 막대한 전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대 군주가 어렵게 구축한 통합을 시험했다. 스칸다굽타가 서기 467 년경 세상을 떠났을 때 제국은 전쟁으로 지친 상태였다. 이어지는 후나의 물결은 힘 빠진 변방을 뚫고 북서인도로 밀려왔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인 그들은 이미 비단길에 여러 국가를 무너뜨린 전적이 있었다. 토라마나와 미이라쿨라 같은 지도자 밑에서 후나는 무역로를 교란하고 번성하던 도시를 약탈하며 인도 내부로 깊숙이 침투했다. 부다굽타와 나라심하굽타 같은 후기 굽타 군주는 국경을 지키려 애썼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자율성을 키운 지방 총독은 때로 이탈하거나 후나와 타협했고 끝없는 전쟁 부담은 금화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려 황실 재정을 압박했다. 세수 확보와 대규모 사업 추진이 마키자 기반 시설은 빠르게 낡았다. 명목상 굽타 국왕은 마가다와 동인도 일부를 다스렸지만 영향력은 희미해졌다. 비무는 무너지는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데 지방 통치자는 반독립을 선언하며 자체 왕조를 세웠다. 토지를 귀족이나 종교기관, 장교에게 하사하는 봉건 제도는 권한을 분산시켜 수도로 흐르던 자원을 지역에 묶어두었다. 농민은 왕실이 아닌 봉건 영주에 복속되었고 굽타 왕은 핵심지를 벗어나면 상징적 존재로 전락했다. 종교와 문화면에서 굽타 세계는 여전히 활기찼다. 날란다 같은 승원 단지는 불교를, 늘어나는 사원망은 힌두 신앙을 키웠다. 그러나 약해진 군대와 행정은 순례자나 상인을 지키지 못했다. 한때 북인도 도시로 불을 실어 나르던 육상교역은 전란 속에서 줄거나 다른 길을 찾았다. 6세기 초에 이르러 굽타 제국은 회복 불능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후나 지배자는 펀자브와 겐지스 분지, 일부에 잠시 근거지를 세웠다. 카나우지의 마우카리와 동인도의 후기, 굽타 같은 지역 왕조는 제국의 잔해를 이어받았다. 이들은 정통성을 높이고자 굽타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제국을 다시 묶을 자원도 통찰도 없었다. 그럼에도 굽타 시대에 꽃핀 산스크리트 문학, 사원 건축, 과학 연구는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치적 통일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성과는 지방 궁정을 이끌었고 사원 전통은 후기, 굽타 왕조 아래 새로운 형식으로 확산되었다. 굽타 패권의 전역 무렵 아대륙은 더 분열된 무대로 돌아갔으며 중세의 대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북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왕조는 없었다. 이로써 수세기에 걸친 제국 통합의 실험은 끝났다. 고대 인도와 그 다음 시대를 가르는 명확한 경계는 없지만 굽타 몰락은 왕실 후원과 국가 운영, 문화 발전이 놀라운 일관성을 보인 한 시대의 종언을 알렸다. 붕괴는 갑작스럽지 않았으나 고전 고대기에 막을 내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뒤 짧거나 긴 새 왕조들이 등장해 변화하는 직죄, 새로운 시를 더했고 육로와 바닷길은 새 항로를 찾았으며 종교 중심지는 새 후원제에 맞춰 적응했다. 굽타 시대는 통합과 예술의 황금빛 등대로 남아 전통과 학계가 오래도록 순강했으며 그 광위가 사라지자 인도는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재편이 뒤얽힌 전황위로 들어섰다.
굽타 몰락 이후 인도는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지역 왕국 다수로 갈라졌다. 북부에서는 타네사르의 하르샤가 7세기 초 겐지스 평야 일부를 잠시 재통합하며 굽타 행정과 궁정 양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사후 영토는 다시 흩어져 권력이 지방화되었다. 데칸에서는 바카타카 뒤를 이은 세력과 찰루키아가 차례로 흥망하며 사원 예술과 산스크리트 학문을 계승했다. 극남부에서는 상감 이후 정치체제가 중세 대촐라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종교적으로 힌두 전통은 계속 성숙했다. 박티 운동은 뜨거운 시내로 계층의 벽을 넘어 신앙을 재활성화했다. 불교는 동부의 날란다 같은 대승원에서 명맥을 유지했지만 왕실 후원이 줄어들며 차츰 쇠락했다. 자이나 공동체는 도시 중심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지켰다. 해상교역은 동남아시아로, 육상 경로는 중앙아시아로 이어져 문화 교류를 계속했으나 새 강국의 부상에 따라 그 궤적이 달라졌다. 굽타 이후 수세기는 중세 인도 세계로 향하는 길을 닦아 여러 왕국을 종교 경전과 언어 관습, 과거 제국의 기억으로 엮어 놓았다. 오늘날 관찰자에게 고대 인도의 종언은 문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역동성과 문화 르네상스로 이행하는 분기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더스 강가 최초의 마을에서 굽타 장엄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인도 고대사는 수많은 민족과 왕조, 신앙이 짜낸 거대한 테피스트리다. 각 장은 변함없이 진화하는 이 문명의 영속적 직물 속에 필수의 시를 엮어왔다.